박성훈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보낸 알림이 떠 있었다. 연체된 채무 상환을 촉구합니다. 납부 금액 200만 원 변체 일수 14일.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욕설을 내뱉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1시간 동안 이런 알림만 4개째였다. 총 빚은 8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 이는 어젯밤에 만회하길 바라며 걸었던 도박 빚을 제외한 금액이었다. 어젯밤에만 1,300만 원을 더 잃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의 아내, 성공한 요양원 체인의 대표인 그녀는 남편이 지난 반년 동안 어떤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박성훈은 진실을 감추는데 도가 텄다. 도박용으로 따로 만든 은행카드, 채권 추심원들과 연락하는 비밀 휴대폰, 그리고 사업 미팅과 출장을 핑계로 한 거짓말의 연속. 서연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고 그는 그 신뢰를 방패 삼아 이용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짓누르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윤소희. 커다란 갈색 눈과 그의 약속을 아이처럼 순수하게 믿는 22살의 아가씨. 그들은 3개월 전 그녀가 의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던 쇼핑몰에서 만났다. 박성훈은 결혼기념일을 맞아 서연에게 줄 선물을 사러 우연히 그곳에 들렀다. 소희는 그에게 너무나도 솔직하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일주일 후 그들은 몰래 만나기 시작했고 2주가 더 지나자 그녀는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했다. 박성훈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약속했다. 강남의 아파트, 그녀만의 사업. 그녀는 빈티지 인테리어의 카페를 꿈꿨고 물론 그와의 함께하는 삶도 꿈꿨다. 아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소희는 그의 모든 말을 믿었다. 그녀는 서연이 부유하고 번창하는 사업체와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박성훈이 바로 그 돈과 지위,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서연과 결혼했다는 것도 몰랐다. 그는 7년 전 자신의 스타트업이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녀를 선택했다. 서연은 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고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모든 것을 주었다. 그리고 그는 배신으로 보답했다. 하지만 이제 배신만으로는 부족했다. 박성훈에게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그에게는 돈이, 그것도 당장 필요했다. 채권 추심원들은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아냈는지 회사 번호로도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서연이 모든 것을 알게 될 터였다. 이혼은 파멸을 의미했다. 결혼 전 그녀의 변호사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서명했던 혼전계약서에 따라 박성훈은 이혼 시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다. 모든 사업체, 부동산, 계좌는 그들의 결혼 전에 이미 서연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나눌 생각이 없었고 박성훈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도 알고 있었다. 2주 전 집안 금고의 서류를 정리하다가 그는 서연의 유언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1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지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던 것이다. 박성훈은 아내가 출근한 사이 몰래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사망할 경우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은 바로 그 박성훈이었다. 친척도 자선단체도 아니었다. 오직 그뿐이었다. 어둡고 차가운 밤바람처럼 그 생각은 저절로 떠올랐다. 서연이 죽으면 그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 빚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다. 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와 카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과거도 실수도 정체가 탄로 날 두려움도 없는 새로운 삶. 박성훈은 일주일 동안 정보를 수집했다.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안다면 인터넷은 정보로 가득했다. 그는 독극물에 대해, 중독 증상에 대해, 다양한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읽었다. 그에게는 빠르지만 즉각적이지 않은 심장마비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위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결국 그는 아는 수의사를 통해 쥐약으로 쓸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구할 수 있는 약물로 결정했다. 무색, 거의 무미, 액체에 잘 녹는다. 1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급성 알레르기나 상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처럼 보이는 점진적인 상태 악화를 유발한다. 오늘 저녁 그는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박성훈은 그들이 중요한 날을 기념하던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한강변의 레스토랑으로 서연을 초대했다. 그녀는 초대에 기뻐했다. 최근 몇 달간 그들은 서로 일에 바빠 거의 보지 못했다.
서연은 잘 익은 자두색의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높게 묶어 올린 후 그들의 관계가 시작될 무렵지었던 것과 같은 미소를 그에게 지어 보였다. 정말 아름다워. 박성훈이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도우며 말했다. 고마워요, 여보. 서연이 그의 손을 만졌다.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게 돼서 기뻐요. 레스토랑은 호화로웠다. 베네치아산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상아색 대리석 바닥 위로 부드러운 빛을 흩뿌렸고 금박을 입힌 육중한 기둥들이 엠파이어 스타일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높은 천장을 받치고 있었다. 테이블은 눈처럼 새하얀 리넨 식탁보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음각이 새겨진 수는 식기류가 반짝였다. 각 테이블 중앙에는 크리스탈 화병에 담긴 생화 난초 장식이 놓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와 아늑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연미복을 입은 웨이터가 차가운 압착 트러플 오일로 드레싱하고 먹을 수 있는 꽃잎으로 장식한 타이거 새우 샐러드를 가져왔다. 새우는 크고 거의 투명했으며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했다. 이어서 메인 요리가 나왔다. 흰버섯과 레드와인 소스를 곁들인 미디엄으로 구운 최상급 한우 안심 스테이크는 입안에서 말 그대로 녹아내리며 견과류와 훈연향의 여운을 남겼다. 그 옆 별도의 접시에는 로즈마리 가지와 얇게 썬 레몬을 얹어 통째로 구운 도미 요리가 주키니, 가지, 파프리카 등 구운 채소 위에 놓여 있었다. 소믈리에는 요리에 어울리는 2015년산 보르도산 프랑스 와인을 추천했는데 블랙커런트와 바닐라의 풍부한 부케가 일품이었다. 서빙의 모든 디테일, 직원의 모든 움직임은 이곳이 평범한 사람의 한 달 월급이 두 사람의 저녁 식사 한 끼 값과 맞먹는 고급 식당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박성훈이 이곳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여기서 서연은 편안하고 행복했으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박성훈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다. 농담을 하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의 일에 관심을 보였다. 서연은 서울 근교에 새로 열 계획인 요양원에 대해 그리고 실력 있는 직원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대화에 푹 빠져 있었고 박성훈은 기회를 기다렸다. 서연이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갔을 때 그는 재빨리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박성훈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웨이터들은 다른 테이블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박성훈은 병의 내용물을 서연의 레드 와인 잔에 붓고 액체가 섞이도록 잔을 살짝 흔든 뒤 빈 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초조함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서연은 1분 뒤에 돌아와 자리에 앉아 잔을 들었다. 우리를 위해, 성훈 씨,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박성훈은 그녀와 잔을 부딪히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우리를 위해 그녀는 와인을 몇 모금 마셨다. 박성훈은 그녀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모습, 계획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다. 서연은 와인을 다 마시고 메인 요리도 끝냈다. 박성훈이 약효가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무렵 그는 그녀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진 것을 알아차렸다. 서연 씨, 괜찮아? 그는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좀 어지럽네? 와인이 너무 독했나 봐요. 바람 좀 쐴까? 그들은 계산서를 요청했다. 박성훈은 서연의 카드로 계산하고 아내가 코트를 입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굳게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갑자기 멈춰서서 배를 움켜쥐었다. 속이 안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안 좋아. 조금만 참아. 여보. 박성훈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차로 이끌었다. 지금 바로 병원에 데려다 줄게. 괜찮을 거야. 그는 그녀를 조수석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었다. 서연은 등받이에 기댔다. 그녀의 호흡은 가쁘고 불규칙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박성훈은 시동을 걸고 가장 가까운 병원 쪽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10분 후 그는 큰 길에서 벗어나 도시 외곽의 숲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다. 성훈 씨,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힘없고 겨우 들릴 듯했다. 여긴 병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알아. 그가 차갑게 대답했다. 박성훈은 나무들이 길 위로 우거져 어두운 터널을 이룬 숲 깊숙한 곳에 차를 세웠다. 그는 헤드라이트를 끄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서연은 고통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내 음식에 독을 탔어. 박성훈이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했다.
너한테 남은 시간은 30분. 어쩌면 그보다 짧을지도. 차에서 썩 꺼져. 뭐라고요? 서연은 그에게 손을 뻗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성훈 씨, 장난이죠? 이건 웃기지 않아요. 장난 아니야. 그는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려 그녀 쪽 문을 열었다. 당장 내려. 하지만 왜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에게 모든 걸 줬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야. 박성훈은 그녀의 팔을 잡아 거칠게 차 밖으로 끌어냈다. 서연은 축축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넌 나에게 모든 걸 줬지. 하지만 그걸 마음대로 쓸 권리는 주지 않았어. 내 혼전계약서, 내 변호사들, 내 통제. 난 내 성공적인 인생의 부속품으로 사는데 지쳤어. 그는 그녀 위에 서서 그동안 그렇게 철저히 숨겨왔던 경멸을 담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7년 동안 참았어. 7년 동안 내가 성공담, 프로젝트,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떠드는 걸 들었지? 그럼 난 뭐지? 난 성공한 여성 사업가의 남편, 부속품. 내 회사 파티에 액세서리 인사하세요. 제 남편 성훈이에요. 마치 강아지 소개하듯이. 서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내 친구들이 뒤에서 비웃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들이 나를 기둥서방, 빌부터 사는 놈이라고 부르는 거 난 다 들었어. 서연아, 한마디 한마디, 비웃는 눈초리 하나하나 다 봤다고. 그런데 넌 그걸 멈추기 위해 아무것도 안 했지? 내 자존심 따위는 신경도 안 썼으니까. 내 사업만 번창하면 그만이었지, 안 그래? 그는 쪼그려 앉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뭐가 제일 웃긴지 알아? 난 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단 하루도. 넌 그냥 편리한 선택지였을 뿐이야. 멋진 말에 넘어간 부유하고 외로운 바보. 시간이 지나면 돈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넌 더 똑똑했지? 아니면 내 변호사가 더 똑똑했거나 그 빌어먹을 혼전계약서. 넌 항상 날 통제하려 했지만 난 허점을 찾았어. 유언장. 넌 내 스스로 사형 선고서에 서명한 거야, 여보. 박성훈은 일어서서 바지를 털었다. 소희는 젊고 아름답고 무엇보다 날 숭배하는 눈으로 바보 날 통제하려 하지도 않고 자기 규칙을 강요하지도 않지. 내 돈으로 우린 진짜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넌 이제 바로잡아야 할 실수일 뿐이야. 그는 그녀를 발로 찼고 서연은 다시 땅에 쓰러졌다. 거기 누워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생각해봐. 30분 남았어. 어쩌면 더 짧을지도. 잘 가, 서연아. 즐거웠다고는 말 못하겠네. 그는 차 문을 쾅 닫았다. 서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길가의 풀밭에 주저앉았다.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성훈 씨,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쉰소리로 변했다. 날 여기 두고 가지 마요. 나 죽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계획이야. 여보. 그는 시동을 걸었다. 잘 가. 박성훈은 차를 돌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백미러의 길가에서 몸을 웅크린 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나무들이 그녀의 모습을 가렸다. 그는 아직도 차가운 결심을 뚫고 나오려는 양심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음악 소리를 키웠다. 15분 후 박성훈은 이미 도시의 거리를 달려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우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약속해. 소희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말을 순진하게 믿으며 행복해했다. 박성훈은 며칠 후 아내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하고 그녀를 찾았을 때 슬퍼하는 척 연기하고 유산을 받아 마침내 빚을 갚는 모습을 상상했다. 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와 카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함께할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과거에 남을 것이다. 그가 마침내 떨쳐버린 불쾌한 기억으로. 박성훈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아파트로 올라가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양심은 침묵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소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다. 변화를 준비해, 자기야.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곧 갖게 될 거야.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했다. 정말이에요. 너무 기뻐요. 사랑해요. 박성훈은 비웃었다.
그녀는 그가 지어낸 동화를 믿고 있었다. 그가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힌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아내가 그를 이해하지도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고 믿었다. 소희는 도시 외곽의 월세 아파트에서 드문드문 만나는 것과 그의 약속만으로 만족하며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김미경 씨는 박성훈을 경계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딸과 대화하려 했고 유부남이 가정을 벌일 리 만무하며 약속은 그저 말뿐이라고 암시했다. 하지만 소희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박성훈은 특별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경고를 무시했다. 김미경 씨는 딸이 감정에 눈이 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한숨을 쉬며 입을 다물었다. 박성훈은 위스키를 다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그가 서연을 숲길에 버려두고 온 지 벌써 40분이 지났다. 약이 제대로 작용했다면 그녀는 이미 죽었거나 거의 죽었을 것이다. 어쨌든 도움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큰 길까지는 너무 멀었다. 그녀는 숲속에 아마도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길은 인적이 드물고 특히 늦은 밤에는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다. 누군가 그녀를 발견할 때쯤이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고 긴장을 풀려 애썼다. 계획은 성공했다. 이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연극을 시작하면 된다. 경찰에 전화해서 아내의 실종을 신고하고 저녁 식사 후 그녀가 몸이 안 좋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병원으로 데려가던 중 그녀가 화장실에 가고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다며 길가에 차를 세워달라고 했고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그녀를 찾고 불렀지만 찾지 못했다고. 박성훈은 이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뇌며 디테일을 다듬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야 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빛도 두려움도 서연도 없는 삶. 마침내 그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삶. 서연은 한적한 길가의 축축한 풀밭에 누워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복부의 통증은 참을 수 없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팔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밤의 정적 속으로 금세 사라져버리는 희미한 신음으로 변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얼굴의 진흙과 뒤섞였다. 7년 동안 믿었던 남편 박성훈. 그녀가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그녀에게 독을 먹이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숲속에 버려 죽게 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남은 힘을 쥐어짰다. 죽고 싶지 않았다. 여기서 이렇게는 아니었다.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나려 손으로 땅을 밀었지만 이내 다시 쓰러졌다. 호흡은 점점 얕아졌고 생각이 흐려졌다. 온몸에 냉기가 퍼졌다. 그녀는 체념하고 눈을 감고 마지막을 준비했다. 하지만 갑자기 고통과 무감각의 장막을 뚫고 다가오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는 부드럽고 일정했다. 분명 비싼 차였다. 어떻게 이 외딴 길로 들어왔을까?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주위를 끌려 했다. 손은 떨렸고 땅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했다. 검은색 SUV가 속도를 줄이더니 몇 미터 더 가서 멈췄다. 서연은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빠른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불안하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여기서 무슨 일이죠? 부인, 살아계십니까? 서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신음만 흘릴 수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고 40살 남짓한 남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이 낯익었다. 아주 많이. 그녀는 시선을 집중하려 애쓰다 문득 그를 알아보았다. 강지혁. 그녀의 사업 경쟁자이자 민간 병원 및 의료센터 체인의 소유주. 그는 지난 2년간 요양원 시장에 진출하려 애썼다. 그들은 업계 컨퍼런스에서 만났고 몇 번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지만 실제 프로젝트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연은 그를 비록 치열한 경쟁자이지만 정직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서연 씨, 지혁이 그녀를 알아보고 옆에 쪼그려 앉았다. 최서연 씨, 괜찮으세요? 무슨 일입니까? 독 마셨어요. 서연이 겨우 쥐어짠 말이었다. 그녀는 다시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쉰 소리만 나왔다. 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받치고 호흡을 듣고 맥박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그녀를 팔에 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는 그녀를 재빨리 차로 옮겨 뒷좌석에 앉히고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급히 출발했다. 힘내세요. 서연 씨 20분이면 도착합니다. 제 병원이에요. 거기서 도와줄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움직임에 새로운 고통의 물결이 밀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려 애썼다. 21번 쉴 때마다 작은 승리였다. 지혁은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운전했고 커브길에서는 그녀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속도를 줄였다.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그가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기억나세요? 서연은 눈을 뜨고 한 단어를 속삭였다. 남편. 지혁은 급히 돌아보았다가 다시 길을 보았다. 그의 턱이 굳어졌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목숨을 구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어머니, 저예요. 급히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어머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독극물 중독입니다. 환자가 위독한 상태예요. 독성 분석과 해독 치료에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주세요.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알았다. 아들아의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기다리고 있겠다. 윤혜진, 지혁의 어머니. 서연은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40년 이상 의료계에 종사한 저명한 독성학 전문의. 만약 누군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었다. SUV는 밤의 도시를 질주하며 노란불의 교차로를 지나고 드문드문 보이는 차들을 추월했다. 지혁은 이따금 백미러를 보며 서연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녀는 버티고 있었지만 매 순간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뉘원석 클리닉이라는 간판이 붙은 나지막한 현대식 건물 앞에 도착했다. 지혁은 차에서 뛰쳐나와 뒷문을 열고 다시 서연을 팔에 안았다. 입구에는 이미 흰 가운을 입은 얇은 태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백발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윤혜진이었다. 독성학과로 가자 그녀가 짧게 말했다. 이 원장님이 이미 수액을 준비하고 있어. 그들은 복도를 지나 침대, 의료 장비, 도구가 놓인 작은 병실로 들어갔다. 흰 가운을 입은 키 큰 남자, 아마도 병원장인 이원석이 수액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서연을 침대에 눕혔다. 혜진은 즉시 혈압과 체온을 재고 동공을 살피고 폐와 심장 소리를 들었다. 신경독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군 그녀가 말했다. 급히 혈액검사와 위세척이 필요해. 지혁아, 나 좀 도와다오. 다음 반 시간은 악몽과 같았다. 서연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다. 팔에 주삿바늘이 들어오는 느낌, 혈관을 타고 퍼지는 약물의 차가운 감촉, 위세척 중 위가 뒤집히는 느낌을 느꼈다. 혜진은 이 원장과 지혁에게 지시를 내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모두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시간 후, 혜진은 허리를 펴고 장갑을 벗었다.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 해독제가 작용하기 시작했어. 혈액검사에서 티오인산염 화합물이 검출됐어. 농업에서 해충 퇴치용으로 사용하는 독이야. 치사량이었어. 내가 10분만 늦게 데려왔어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다. 지혁은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쓸어내렸다. 괜찮아질까요? 그래.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최소 일주일간의 집중치료와 완전한 격리가 필요해. 방문객도 전화도 안 돼. 특히 남편은 그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선 안 돼. 지혁은 수액을 맞으며 눈을 감고 누워있는 서연을 보았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원석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 기록에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여기 없는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혜진은 서연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말 들리니, 아가씨? 이제 안전해. 우리가 널 구했어. 이제 그냥 쉬면서 기운을 차리면 돼. 서연은 그에 대한 답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약하게 쥐었다. 다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혁은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 실장, 정보가 필요해. 최서연 씨의 남편, 박성훈, 재정상태, 인맥, 지난주 동선까지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깊고 조용하게 파. 우리가 이 사람에게 관심 있다는 걸 아무도 알아선 안 돼. 알겠습니다. 대표님,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저녁까지. 급한 일이야. 지혁은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호흡은 고르게 쉬고 있었다. 혜진은 모니터의 수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한 여자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이겨낼 거다. 어머니, 그녀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손님방이 있어요. 그곳이 안전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최소 3일은 지나야 해. 지속적인 의료 관찰이 필요하니까.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잠든 서연을 보며 자기 아내에게 이런 짓을 하려면 얼마나 악마 같은 인간이어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정직하게 일하며 스스로 사업을 일군 똑똑하고 품위 있는 여성 사업가로 알고 있었다. 그들은 경쟁했지만 항상 서로를 존중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의 손에 거의 죽을 뻔했다. 그리고 박성훈은? 그는 아마 지금쯤 집에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아내는 죽었으며 곧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식은 틀렸어. 지혁이 속삭였다. 우리가 그놈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약속하지. 그 시각 박성훈은 정말로 집에 앉아 위스키를 2잔째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소희에게서 온 또 다른 메시지였다. 우리가 함께할 날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그는 비웃으며 답장했다. 조금만 더 참아. 자기야. 곧 모든 게 변할 거야. 새로운 삶을 준비해. 소희는 하트와 키스 이모티콘을 잔뜩 보냈다. 박성훈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증인도, 증거도 없었다. 약물은 몸속에서 흔적도 없이 분해될 것이고 설령 누군가 분석할 생각을 한다 해도 심장마비나 급성 알레르기로 생각할 가능성이 컸다. 며칠 후 그는 숲에서 아내의 시신을 발견하고 슬픔을 연기하고 위로를 받고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와 돈을 얻을 것이다. 그는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그녀가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곧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서연은 눈을 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의료 장비의 조용한 신호음. 그녀는 몸을 움직이려다 팔에 수액 바늘이 꽂혀 있는 것을 느꼈다. 기억이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충격과 함께 돌아왔다. 레스토랑, 박성훈, 독약, 숲길, 검은색 SUV, 강지혁.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혜진이 의료 기록을 손에 들고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직 약해요. 독극물에 중독된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요. 서연이 힘겹게 팔꿈치로 몸을 일으켰다. 제가 살아있군요. 살아있고 앞으로도 살 거예요. 독은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차 한 잔과 가벼운 수프가 담긴 쟁반을 든 지혁이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놓으며 말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살해당할 뻔한 사람치고는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닙니다. 지혁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저는 그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 다가와 그녀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등 뒤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말씀해주세요. 지혁이 요청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성훈이 그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한 것부터 몸이 안 좋아진 것, 그가 병원으로 데려다 준다고 해놓고 숲길로 방향을 튼 것까지, 그가 자신에게 독을 먹였다고 고백하고 차에서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둔 것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다. 그는 제 인생의 부속품으로 사는데 지쳤다고 했어요. 그녀가 말을 마쳤다. 제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것을 마음대로 쓸 권리는 주지 않았다고요. 그가 저를 그렇게나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지혁은 말없이 들었다.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서연이 말을 마치자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은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여자를 아십니까? 서연은 화면을 들여다보고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봐요. 누구죠? 윤소희, 22세, 쇼핑몰 판매원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당신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내연녀. 물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박성훈은 단순히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지 않을 젊고 순진한 여자와 그들의 대화 기록이 있습니다. 지혁이 계속 말했다. 제 사람이 그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근했습니다. 박성훈은 윤소희에게 아파트, 개인 사업, 정확히는 카페를 약속했습니다. 아내 문제를 해결하는 대로 함께 살자고요. 어젯밤에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우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배신의 고통은 독의 고통보다 더 날카로운 거의 물리적인 고통이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혁이 서류 폴더를 꺼냈다. 박성훈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총 8,500만 원에 달하는 대출금, 스포츠 도박, 채권 추심원들이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겁니다. 그는 파산 상태입니다. 서연 씨, 이 구덩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유산을 받는 것이었죠. 유언장 서연이 속삭였다. 1년 전에 작성했어요. 박성훈이 유일한 상속인이에요. 세상에, 제가 제 손으로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군요. 아닙니다.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결혼한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가 쓰레기였던 거죠. 하지만 우리에겐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뭘 해야 하죠? 첫째, 그와의 모든 관계를 끊으세요. 이혼, 즉시. 둘째,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검찰청 수사관이 있습니다. 서다해 수사관. 이런 종류의 사건을 전문으로 다룹니다. 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에게 연락하면 박성훈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서연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먼저 모든 증거를 모은 뒤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예상치 못하게 정확하게 공격할 겁니다. 혜진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서연 씨의 혈액 분석 결과는 모두 보관해 두었다. 티오인산염 화합물 중독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야. 40년 경력의 독성학 전문의로서의 내 소견서도 있고 훌륭합니다. 지혁이 수첩에 메모했다. 다음은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성훈이 당신 잔에 독을 타는 순간이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랬어요. 서연이 기억을 더듬었다. 3분 정도 자리를 비웠어요. 돌아왔을 때 그가 긴장한 듯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렇다면 카메라에 찍혔을 가능성이 있군요. 서 수사관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영상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지혁은 번호를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다. 세 번째 신호음 끝에 여성의 목소리가 답했다. 서다혜입니다. 서 수사관님, 강지혁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급한 일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지혁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서다혜 수사관은 가끔씩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들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살인 미수군요.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확인된다면 그는 8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을 겁니다.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기록하고 의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 진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요. 서연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전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1시간 안에 가겠습니다. 강 대표님, 가지고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 사건은 용의자를 체포할 때까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짧은 머리에 진지한 얼굴을 한 40대 여성이 병실로 들어왔다. 서다혜입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녹음기를 꺼냈다. 최서연 씨, 저는 대한민국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에 대해 진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음 2시간 동안 그녀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다. 서다혜는 기록하고 질문하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그 후 혜진이 제공한 의료 서류를 검토하고 분석 결과를 복사했다. 상황이 명확해지는군요. 그녀가 서류를 폴더에 넣으며 말했다. 이제 레스토랑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박성훈 씨의 금융 서류를 확인하고 그의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윤소희는 어떻게 하죠? 지혁이 물었다. 공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대화 내용을 보면 그녀가 박성훈의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그녀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신문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겠군요. 김미경,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지혁이 자신의 기록을 훑었다. 44세, 건설회사 경리부에서 일합니다. 딸과 함께 도시 외곽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그녀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서다혜가 일어섰다. 서연 씨, 당신은 여기에 머물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안 됩니다. 박성훈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증거를 모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혼은 어떻게 하죠? 서연이 물었다. 대리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박성훈은 우리가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이혼 소송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는 당황해서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명확했다. 이제 기다리며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3일 후, 서연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지혁은 그녀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미니멀한 인테리어의 넓은 도심 아파트였다. 그는 그녀를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편히 쉬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어머니가 매일 와서 상태를 확인해 주실 거고 저는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혁 씨, 서연이 문과에서 그를 멈춰 세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우린 경쟁자잖아요. 저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린 사업상 경쟁자지만 그렇다고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저는 항상 당신의 정직함과 전문성을 존경해왔습니다. 당신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서연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저녁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어딘가 박성훈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그녀의 남편은 자신이 영원히 그녀를 제거했다고 믿으며 평온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는 곧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한편 서다혜 수사관은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김미경 씨를 만났다. 여자는 수사관이 왜 자신을 찾는지 몰라 불안한 모습으로 왔다. 경찰이신가요? 그녀가 수사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우리 소희가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검찰청 소속입니다. 따님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서다혜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성훈 씨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미경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자식 뭔가 이상하다고 소희에게 말했는데 듣지를 않더군요. 바보같이 사랑에 빠져서는 그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도 되는 양 약속을 해대는데 유부남이잖아요. 제가 확인해봤어요. 정확히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아파트, 사업, 곧 아내와 이혼하고 함께 살 거라고 했대요. 소희는 그 말을 믿지만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 남자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죠. 서다혜는 서연의 사진을 꺼냈다. 이 여성을 아십니까? 미경 씨는 고개를 저었다. 처음 봅니다. 박성훈의 아내입니다. 3일 전 그가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독을 먹이고 숲속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미경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세상에, 그래서 그녀는요, 살아있습니다. 구조되었죠? 지금 우리는 박성훈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따님이 수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성훈과의 대화 내용, 그가 그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는 몰랐어요. 미경 씨가 다급하게 말했다. 소희는 그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걸 몰랐어요. 걔는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에 넘어간 순진한 바보일 뿐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자발적으로 증언한다면 그 점은 참작될 겁니다. 그녀는 공범이 아니라 그의 조종에 희생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경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걔도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증언할 겁니다. 윤소희는 부엌에 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김미경 씨는 방금 서다해 수사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딸에게 이야기했다. 박성훈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가 소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피와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아니야, 소녀가 속삭였다. 그럴 리 없어. 성훈 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날 사랑한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는 아내가 죽은 뒤에 받을 돈으로 너에게 아파트와 사업을 약속한 거야. 미경 씨가 매정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는 널 이용한 거야? 넌 그에게 다른 사람을 죽일 동기, 명분이었을 뿐이라고. 소희는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미경 씨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에게 기댔다. 내가 바보였어. 소희가 흐느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어떻게 그런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 넌 바보가 아니야? 그저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쓰레기 같은 놈에게 사랑에 빠졌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기회가 있어. 수사관이 내 도움을 요청했어. 내 증언이 그를 감옥에 보내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소희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다. 엄마, 맹세해. 그가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걸 몰랐어. 알았다면 절대. 난 널 믿어. 수사관도 믿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증언하길 바라는 거야? 박성훈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줘. 그가 내게 뭘 약속했는지 말해. 그게 그에게 살인 동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거야? 소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야만 해요. 그 여자, 그의 아내가 나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요. 너 때문이 아니야. 미경 씨가 바로잡았다. 그놈 때문이야. 그의 탐욕과 비열함 때문이지. 넌 아무 잘못 없어. 다음 날 소희는 검찰청 건물에서 서다해 수사관을 만났다. 소녀는 겁에 질려 온몸을 떨며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관에게 건넸다. 서다해는 메시지를 꼼꼼히 살폈다. 박성훈은 거의 매일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강남의 아파트, 카페 개업 지원, 함께할 미래를 약속했다. 서연에 대한 살인 미수 이틀 전에 보낸 메시지 중 하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곧 아내 문제를 다 해결할 거야. 이혼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럼 난 빈털터리가 될 테니까. 이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 자기야. 다 생각해뒀어. 다른 방식으로 푼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서다해가 물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재산 손실 없이 이혼할 방법을 찾으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구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요. 그가 살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녁 이후에 그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냈나요? 네, 다음 날 이렇게 보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우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약속해.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가 드디어 이혼한 줄 알았죠? 서다해는 모든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인쇄했다. 소희 씨, 수사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박성훈에게 명확한 범행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제 공식적인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게요. 다음 2시간 동안 소희는 박성훈과의 관계, 어떻게 만났는지, 그가 무엇을 약속했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그리고 그가 아내가 성공한 사업체와 막대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상세히 진술했다. 서다해는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다. 신문이 끝났을 때 소희는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전 이제 어떻게 되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저도 감옥에 가나요? 아닙니다. 서다해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속았을 뿐이죠. 하지만 박성훈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합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하지 마세요. 만약 그가 연락을 시도하면 즉시 저에게 알리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그를 보고 싶지 않아요. 절대요. 한편 서다해는 레스토랑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기술 전문가가 영상을 돌려보며 중요한 순간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다. 21시 43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일어나 홀 출구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성훈은 혼자 남았다. 카메라는 그의 옆모습을 포착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누가 자신을 보는지 확인했다. 그러고는 재빠른 동작으로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내 내용물을 서연의 잔에 붓고 병을 다시 숨겼다.
이 모든 과정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좋습니다. 서다혜가 영상을 멈췄다. 이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 영상의 고화질 사본이 몇 개 필요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전문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다혜는 박성훈의 금융 서류도 확인했다. 상황은 참담했다. 5개 대부업체에 총 8,500만 원의 빚, 연체된 납부금, 채권 추심원들의 전화, 스포츠 도박 기록을 보면 지난 반년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을 잃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서연의 유언장을 검토했다. 1년 전에 작성된 문서에 따르면 최서연이 사망할 경우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은 그녀의 남편 박성훈이었다. 범행 동기는 명백했다. 막대한 빚, 돈이 필요한 내연녀, 그리고 아내가 죽으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언장. 그림이 완벽하게 맞춰지는군. 서다혜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동료에게 말했다. 독극물 중독 사실에 대한 의료 소견서, 그가 독을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내연녀에게 아내 문제를 해결한 후 모든 것을 약속하는 대화 내용, 재정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금융서류와 그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유언장까지 형사사건을 기소하고 체포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언제 잡을 겁니까? 동료가 물었다. 곧, 하지만 먼저 그럴듯한 핑계로 그를 유인해야 해.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제발로 우리에게 오도록. 서다혜는 지혁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서연에게 전화했다. 서연 씨, 저희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먼저 경찰에서 그에게 전화해서 숲길에서 당신의 신분증이 든 소지품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알릴 겁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공식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 출석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는 경계를 풀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은행에서 유산 문제로 그에게 전화를 걸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잡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지혁은 그녀가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언장 관련 상담을 핑계로 그를 은행으로 부를 겁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재산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올 테고 그곳에는 우리, 당신, 저, 그리고 검찰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직접 이혼 서류를 건네주고 제가 공식적으로 혐의를 발표할 겁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얼굴을요. 보게 될 겁니다. 약속하죠. 다음 날 아침, 박성훈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남성의 목소리였다. 박성훈 씨 되십니까? 네, 접니다. 박성훈은 경계했다. 서울중앙경찰서입니다. 어젯밤 도시 외곽 숲길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방 속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한 결과 최서연 씨로 밝혀졌습니다. 부인 되십니까? 박성훈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이내 빠르고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네, 제 아내입니다. 세상에, 저 지난 3일간 그녀를 찾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후에 실종됐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잠시 멈춰서 바람 좀 쐬고 싶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고 찾아다녔는데 알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식적인 신원 확인을 위해 와주셔야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11시까지 오실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한 사인은 부검 후에 밝혀질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잘 풀렸다. 그녀를 찾았다. 경찰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사고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며칠만 더 지나면 신원 확인, 장례식, 그리고 유산 상속. 모든 것이 계획대로다. 그는 즉시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자기야,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어. 서연이 죽었어. 시신을 찾았대. 너무 힘들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조금만 더 참아줘. 소희는 1분 뒤에 답장했다. 세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요. 힘내세요. 고마워, 자기야. 형식적인 절차들을 처리해야 해. 곧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약속해. 다음 날 목요일, 박성훈은 다시 전화를 받았다. 이번에는 비즈니스적이고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박성훈 씨 되십니까? 네, 수도은행 고객관리부입니다. 부인 최서연 씨의 별세 소식을 접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저희 은행의 부인의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선생님께서 전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십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예비 상담을 위해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성훈은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다. 바로 이거라. 유산. 전부 그의 것이다. 네, 물론이죠.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3층 7번의 의실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박성훈은 전화를 끊고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빚을 갚을 수 있다. 소희는 아파트와 카페를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이 바로 지금 시작된다. 그는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면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수척해 보였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 박성훈은 슬픈 표정을 연습하고 비통함을 표현하기 위해 몇 번 한숨을 쉬었다. 설득력 있게 보여야 했다. 14시 45분, 그는 이미 은행 건물로 들어서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입구의 경비원들, 위험 있는 곳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7번의 의실을 찾았다. 넥타이를 고쳐매고 심호흡을 한 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성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두운 색의 긴 나무 테이블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살아있는, 창백하고 야위었지만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녀의 눈은 차갑고 단호하게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지적인 눈빛의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강지혁이었지만 박성훈은 그를 몰랐다. 그리고 창가에는 신분증을 손에 든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박성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문이 활짝 열리며 검찰관장을 찬 2명의 직원이 출구를 막았다. 뭐야, 이게. 박성훈이 서연을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너 살아있었어? 어떻게? 박성훈 씨, 창가의 여성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앞으로 나섰다. 검찰청 수사관 서다혜입니다. 당신을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은 휘청거렸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아니야, 이건 실수야. 난 이해할 수 없어. 서연이 테이블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 폴더를 손에 들고 박성훈에게 다가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이혼 소송장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얼음장 같았다. 사유는 나의 생명에 대한 위협, 상습적인 기만, 내연녀 존재. 이혼은 일방적으로 처리될 거야. 혼전 계약서에 따라 넌 아무것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박성훈은 서류를 보았지만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서연아, 들어봐.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직원들이 즉시 옆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제압했다. 이건 오해야?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절박했다고. 빚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넌 아주 잘 알고 있었어. 서연이 잘라 말했다. 그녀의 눈이 번뜩였다. 넌 일주일 동안 독극물을 연구했어. 수의사를 통해 약물을 구했지? 레스토랑에서 내 와인에 그걸 탔어. CCTV 영상도 있어. 넌 날 숲으로 데려가 30분 남았다며 죽도록 내버려뒀지? 이 모든 건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냉정했어. 그리고 나선 내 내연녀에게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라고 메시지를 보냈지. 박성훈은 입을 열었지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증거. 그들에게 증거가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의 모든 계획이 잿더미가 되었다. 우리에겐 티오인산염 화합물 중독 사실에 대한 의료 소견서가 있습니다. 서다혜 수사관이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살인 미수 당일 밤에 채취한 혈액 분석 결과죠. 당신이 아내의 잔에 독을 넣는 모습이 담긴 레스토랑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윤소희 씨와의 대화 내용도요. 거기서 당신은 아내 문제를 해결한 후 그녀에게 아파트와 사업을 약속했죠. 8천만 원이 넘는 당신의 빚을 보여주는 금융서류와 당신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유언장도 있습니다. 동기, 수법, 증거,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박성훈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완전히,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서연아,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내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 빚, 절망, 사랑해, 정말이야. 아니,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숲에서 내 입으로 직접 고백했잖아. 내가 그저 편리한 선택지였다고. 멋진 말에 넘어간 부유한 바보였다고. 기억나. 박성훈은 몸을 웅크렸다. 그렇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녀가 죽을 것이고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넌 날 과소평가했어. 박성훈의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가 약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난 살아남았어. 구조되었고. 이제 넌 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 대가를 치를 거야. 직원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조였다. 박성훈은 출구로 끌려갔다.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구치소입니다. 서다혜가 대답했다. 재판 전까지요.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저는 확신합니다만 8년에서 1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가게 될 겁니다. 박성훈은 회의실에서 끌려나갔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연과 눈을 마주치려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창밖을 보며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박성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숲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드러냈을 때 죽었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지혁이 즉시 옆으로 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다 끝났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해냈군요.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짓누르던 짐이 마침내 어깨에서 내려앉았다. 내에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요. 난 자유해요. 형사사건 수사와 이어진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박성훈은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고 변호사를 고용해 불행한 사고와 오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윤혜진의 티오인산염 화합물 중독에 대한 의료 소견서, 박성훈이 아내의 잔에 독을 타는 모습이 담긴 레스토랑 CCTV 영상, 윤소희와의 대화 내용, 그가 아내 문제를 해결한 후 공동의 미래를 약속한 내용, 그의 재정 파탄 상태와 범행 동기를 보여주는 금융서류. 이 모든 것이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 서연은 모든 재판에 참석했다. 그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법정 방청석에 앉아 증인, 전문가, 그리고 박성훈 본인의 증언을 들었다. 때때로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 두려움, 혹은 비참한 후회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다. 윤소희도 증언했다. 그녀는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법정에 왔다. 그녀는 박성훈과의 관계, 그의 약속, 그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조종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증언 후 그녀는 법정 복도에서 서연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소희가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다. 저는 몰랐어요. 맹세코, 알았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은 남의 게임에 졸이었을 뿐인 이 젊은 여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당신도 그의 희생자예요. 그가 나를 이용했듯이 당신을 이용한 거죠. 단지 목적이 달랐을 뿐. 다시는 유부남과 엮이지 않을 거예요. 소희가 눈물을 닦았다. 절대로요. 교훈을 얻었어요. 몸조심하세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만졌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그녀의 어머니 김미경 씨는 서연을 고맙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들의 관계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한 여자로부터 딸에게 이토록 인간적인 태도를 기대하지 않았다. 9월 말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박성훈은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성훈은 판결을 듣고 창백해졌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교도관들이 이미 그를 법정에서 끌어냈다. 서연은 밖으로 나왔다. 나뭇잎이 떨어져 보도를 황금빛 카페투처럼 덮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성훈은 마땅한 벌을 받았고 그녀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었다. 지혁이 차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재판에 참석하며 그녀를 지지했고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 주었다. 이 3개월 동안 그들 사이에는 신뢰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 축하해요. 서연이 다가오자 그가 말했다. 정의가 승리했군요. 당신 덕분이에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운명이 우리를 필요한 순간에 만나게 한 거겠죠.
지혁이 그녀를 위해 차 문을 열어주었다. 어디로 갈까요? 집에요. 제 아파트로요. 오랫동안 가보지 못했어요. 이혼은 재판 전에 이미 처리되었다. 혼전계약서에 따라 박성훈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모든 재산은 서연의 소유로 남았다. 그녀는 유언장도 무효로 했다. 서연의 사업은 재판 과정에서 타격을 입지 않았다. 그녀의 부하 직원들이 일상 업무를 잘 처리했고 그녀는 이따금 원격으로 업무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활동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판결 한 달 후 서연은 지혁과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박성훈이 그녀에게 독을 먹인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강이 아름답게 보이는 밝고 아늑한 새로운 곳이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저녁 식사를 주문하고 지혁이 말했다. 사업 제안입니다. 듣고 있어요. 서연이 물잔을 들었다. 우리 사업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당신은 요양원을 운영하고 저는 민간 병원과 의료센터를 운영하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외래 진료부터 장기 요양까지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였다. 실제로 그런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었다. 성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해요. 재무 모델, 경영 구조, 권한 분담 같은 것들요? 물론입니다. 이미 제 변호사들에게 예비 계획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자세히 논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세요? 그들은 저녁 식사를 계속하며 사업, 계획,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지혁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압박하지도 통제하려 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다. 그것은 항상 의무감, 죄책감, 부족함을 느끼게 했던 박성훈과의 관계와는 너무나 달랐다. 몇 주 후 그들은 공동 프로젝트 작업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타협점을 찾았다. 지혁의 어머니 윤혜진도 의료적인 측면에 대해 조언하며 작업에 참여했다. 이원석 원장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시험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자신의 병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1월 서연과 지혁이 이미 회사 합병에 대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서연의 주요 투자자 중 한 명이 그녀의 합병 계획을 알고 자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했다. 금액은 3억 2천만 원으로 상당했다. 새로운 경영 구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요. 서연이 지혁의 사무실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한 달 안에 돈을 갚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해요. 그 투자자가 누굽니까? 지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김태준 씨요. 3년 전에 제 사업에 투자했어요. 형식적으로는 소유 구조 변경 시 상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김태준. 지혁이 생각에 잠겼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까다로운 사업가지만 정직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와 협상해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태준과의 만남은 이틀 후에 이루어졌다. 지혁은 그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된 회사의 공동 투자자가 될 것을 제안했다. 김태준은 듣고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동의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사회에 자리를 하나 주고 전략적 결정에 대한 의결권을 원합니다. 서연과 지혁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합리적인 요구였다. 좋습니다. 지혁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위기는 극복되었다. 더욱이 김태준은 자신의 경험과 인맥을 회사에 가져다준 귀중한 파트너가 되었다. 연말까지 그들은 교회의 첫 번째 공동 의료센터와 요양원을 열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점차 사업 관계는 그 이상의 것으로 발전했다. 지혁은 서연을 콘서트, 연극, 시내 산책에 초대했다. 그녀는 초대에 응했고 그때마다 그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심하고 재치 있었으며 듣고 이해할 줄 알았다. 그의 옆에서 그녀는 보호받는 느낌을 받았지만 틀에 갇힌 느낌은 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강변을 걷고 있을 때 지혁이 멈춰서서 서연을 돌아보았다. 서두르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이 끔찍한 배신을 겪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해야겠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처럼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도 끌림을 느꼈지만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상처가 너무 선명했다. 저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두려워요. 다시 실수할까봐, 다시 잘못된 사람을 믿을까봐.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압박도, 요구도 없이요. 그냥 제가 여기 있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라는 것만 알아주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강변을 걸었고 서연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질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른다. 1년이 지났다. 서연과 지혁의 공동사업은 번창했다. 그들은 세계의 새로운 의료센터와 요양원을 열었고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관계도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했다. 서연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지혁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인내심과 배려를 보여주었다. 봄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경쟁 회사가 서연의 핵심 직원들에게 2배의 연봉을 제안하며 빼가려 했다. 3명의 요양원 원장이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상민이에요. 서연이 긴급회의에서 말했다. 기억하죠? 2년 전에 저에게 협력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던 사람. 이제 복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잃을 수는 없습니다. 지혁이 서류를 검토했다. 그들은 우리 시스템의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각자 직접 이야기해볼게요. 서연이 결정했다. 회사의 주식과 이익 분배를 제안할 거예요.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느끼게 해줘야죠. 전략은 성공했다. 3명 중 2명의 원장은 주식을 받고 확장된 경영이사회에 합류하며 남았다. 세 번째는 결국 떠났지만 그의 자리는 요양원 운영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온 젊고 유망한 전문가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박상민은 이 싸움에서 패배했고 서연과 지혁은 회사의 보안 및 기밀 유지 조치를 강화했다. 이듬해 3월, 지혁이 그녀에게 청혼했다. 서연이 독극물 중독 후 회복하며 살았던 그의 아파트에서였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켰고 디저트 후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당신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걸 알아요. 반복을 두려워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당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겁니다.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내 인생을 바꾼 놀라운 여성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그녀를 2번 구했다. 처음에는 죽음에서, 다음에는 절망에서. 그는 그녀에게 강하면서도 동시에 연약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그녀가 속삭였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결혼식은 여름에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치렀다. 윤혜진은 며느리를 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서다해 수사관도 결혼식에 와서 신혼부부를 축하하고 행복을 빌어주었다. 심지어 윤소희도 사과와 축하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보냈다. 결혼 후 그들은 일주일간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서연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꼈다. 1년 후 서연과 지혁에게 딸이 태어났다. 출산은 어려웠다. 의사들은 독극물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서연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 그들은 딸의 이름을 믿음이라고 지었다. 사람에 대한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항상 빛이 온다는 믿음을 기리며 아버지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을 닮은 작은 소녀는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워진 그들의 새로운 삶의 상징이 되었다. 서연은 딸을 품에 안고 산부인과 병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나무들이 꽃을 피우고 햇살이 빛나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녀는 길가에 누워 죽음을 준비하던 그날 밤 숲길을 떠올렸다. 곁에 멈춰섰던 검은색 SUV와 그녀를 구해준 지혁을 떠올렸다.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이 그녀를 이곳, 이 행복의 순간으로 이끌었다. 인생이 나에게 2번째 기회를 줬어. 그녀가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린 함께야. 그게 가장 중요해. 서연은 지옥을 거쳐 돌아왔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2배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는 배신과 마주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딸을 품에 안고 서연은 한 가지를 알았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잔인하지만 계속 나아갈 힘만 있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것을.